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 3편 마지막 편 2008년과 2003년의 대폭락, 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위기와 닮았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증시도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한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57%, 한국 코스닥은 마이너스 72%, 1% 대폭락을 했고요. 진원지인 미국보다 더 폭락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차이나 펀드와 브릭스 펀드가 대유행이었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펀드들도 대폭락을 하게 되죠. 재미있었던 거는요, 이 당시 분위기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펀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그쪽에 관심이 없고, 이 글로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브릭스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미국 펀드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분산으로 투자를 했던 한국 주식 외에 브릭스 펀드도 다 붕괴를 하게 되죠. 그래서 ELS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이 되던 홍콩 H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6%까지 폭락하면서 5,000포인트가 붕괴되고, 이 당시 ELS 너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었죠. 한국 투자자들의 고통지수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마이너스 50%면 양호한 수익률로 평가를 받았고요. 한국 주식과 브릭스 펀드 양쪽에서 타격을 받았고, 주식과 펀드의 반대 매매가 속출했고 깡통기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2008년 한국 증시와 환율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는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에 1차 고점 2085포인트까지 갔다가 1차 저점인 2008년 3월에 1538포인트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1900포인트로 이제 2차 고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잘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이 1900포인트 요 부분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쨌든 고통이 되게 심했습니다. 아예 장기 투자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8년 10월에 893포인트까지 대폭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 폭락하게 됩니다. 1차 고점과 2차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면 거의 지옥을 맛보게 됐는데요. 1차 고점 매도자들이 당연히 승리자죠. 근데 이 매도를 잘했던 사람도 2차 고점에서 재매수했으면 다시 지옥을 경험하게 됐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장기 투자자죠. 장기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던 분들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확정이 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1000포인트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1400포인트, 33% 정도 빠졌을 때 여기가 바닥일까? 뭐 저가 쓰는 분들이 있었고, 뭐 또 물타기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12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반대 매매 나간 분들도 많았고, 마이너스 42%니까 충분히 빠진 거 아니냐, 진바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타기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1000포인트가 임박해 오면서 다들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거의 아무도 이게 깨질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52%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다, 이게 깨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2008년 10월 27일에 900포인트가 붕괴하죠. 그 앞전인 10월 24일 금요일에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갑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뭐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다 하한가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을 지나 10월 27일에 드디어 900포인트가 붕괴되고 893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장중에. 10월에는 거의 매일 선물 옵션이 변동이 클 때 발동하는 사이드카가 거의 매일 발동이 됐고요. 8% 이상 빠졌을 때 발동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2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주식 대폭락기에 미네르바라는 다음 아고라 익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미네르바는 환율 폭락과 증시 폭락을 예언해서 이걸 잘 맞추면서 반짝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미네르바가 이 대폭락기 1000포인트가 깨진 이 상황에서 코스피 500포인트를 예언하게 됩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미네르바의 예언은 신격화가 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틀린 전망이었습니다. 시장은 893포인트를 바닥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에 미국과 통화수합 300억 달러가 체결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대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 대폭락 속의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했고요. 주식 대출이 컸던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가 속출했고, 빚을 많이 끌어다 쓴 투자자들은 고통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워낙 안 좋은 선택을 한 분들이 많아서 한 명이 그랬을 때는 뉴스화가 잘 되지도 않았고, 최소 2명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도에 1월에 940원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달러,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낮은 원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위기의 그 절정이었던 10월 28일에는 1,5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미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하면서 200원이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화가 되게 됐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2008년도에 2007년 말에 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를 보였는데요.
재밌는 거는 2008년 8월 정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2008년 8월에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과 2개월 뒤를 모르고 2008년 8월까지도 한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극적으로 2008년 10월부터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춰서요. 2009년 2월에는 2%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신에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1월에 1124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2년 만에 2053포인트로 83%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대반등한 걸 살펴보면 최바닥인 2008년 10월에 893포인트 기준으로 무려 130% 급등을 하게 되고요. 2008년 12월 기준으로도 83%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투자자들은 본전 이전에 매도를 한 경우가 많았죠. 자, 의외의 대반등. 예상 못했죠. 워낙 위기가 컸기 때문에. 이 의외의 대반등에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 당시에 포지션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 매도 후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 두 번째는 은행 예금만 꾸준히 해왔던 사람, 세 번째는 주식을 매수 안 하고 물려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 네 번째는 대출이 많아 반대 매매를 걱정했던 사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매도 현금 보유자는 고점 매도 자체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봤죠. 하지만 추가적인 수익은 다시 저점 매수에 성공했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저점 매수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르는 주식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가장 큰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예금 위주로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격언이 있죠.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이 없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이 없다.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은행 예금만 했던 사람이 이런 대폭락기, 미네르바가 5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락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이런 부류의 분들은 계속해서 예금만 했지 주식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주식에 물려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또 두 부류로 나누죠. 아주 고점이었냐 아니면 적당히 저점이었냐. 2000포인트에 물렸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지 못하고 본전 가까이 왔을 때 뭐 팔았거나 아니면 손절매했을 거거나 할 거고요. 1500포인트나 그 밑에서 산 분들은 기다렸으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요. 주식 대출을 고점에서 많이 받은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반대 매매를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예 뭐 1200포인트, 1100포인트 이 정도의 주식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15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 대출을 받았다면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매매가 빨리 나간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만기가, 주식담보대출은 6개월마다 이제 만기 갱신이 되는데 일반 대출은 보통 뭐 2, 3년, 길게는 뭐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자 내면서 버텼다라면 심리적으로는 어려웠겠지만 수익은 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는 주식담보대출은 조심해야 됩니다. 블랙스완 시 완전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폭락한 주식시장은 반드시 반등하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오히려 저점 맞추려고 막 노력했던 분들이 나중에 좀 올랐을 때 못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시장을 잘 맞출 수 없는 스타일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외도 있죠, 물론. 중국 주식은 그 당시 6000포인트, 중국 상하이 지수는 60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3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회복 못하는 지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위기는 어떤 상황과 가까울까요? 2003년의 카드채 대란이나 이라크 전쟁과 약간 유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의 카드채 이라크 전쟁 폭락 상황을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46%, 하락 기간은 12개월, 회복 기간 13개월이 걸렸고요. 바로 2020년에 코로나19 전염병 터졌을 때는 하락률도 마이너스 37%밖에 안 되고 하락 기간도 2개월로 굉장히 짧고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불과 7개월 만에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은요. 한국은 조금 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부터 하락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2022년에 3,316포인트를 최고점으로 보면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6%. 요거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9월 말이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2,134포인트. 16개월째 하락이 진행이 된 건데 만약 요게 바닥이라면은 이제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가 바닥일까? 9월 말 기준 요건 아직 확실하진 않죠. 진행 중이니까.
자, 카드채 대란이 뭘까요? 2003년에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과 연체대금 갚지 못한 소비자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급증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신용카드 연체율이요, 무려 30%입니다. 지금은 연체율이 1%도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연체율이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00년 말에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이었는데요. 이 신용카드 이 사건 때 2004년 4월에 380만 명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무려 180만 명이 폭증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신용카드사들은 이런 엄청난 연체 때문에 대거 자본확충을 하고 엄청나게 매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LG카드사가 이때 신한금융그룹으로 매각이 되기도 했죠. 카드채 위기가 지금의 PF 위기와 좀 닮은 꼴이 있는 거죠. 높은 금리, 자금 경색, 그리고 채권금리 급등, 지금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신용 위기와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PF 사태와 만기 쏠림, 이런 것들을 볼 때 카드채 위기와 지금의 PF 위기는 좀 닮은 부분이 있고, 해법은 결국 신용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다면 2003년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은 뭘까요?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대의 명분으로 동맹국과 함께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이고요. 2003년 3월에 딱 개전해서 딱 1개월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차이점을 보면 이라크 전쟁은 실질적으로 되게 단기전이었고 이후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그건 관리의 혼란이었지 전쟁은 되게 빨리 끝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장기전이죠. 현재 약간 소강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 대 미국, 유럽과의 동맹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변수로 또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 파급력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뭔가 차이가 좀 크다. 하지만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인 경제 영향은 어떨까요? 국제유가 에너지 곡물 가격이 단기에 급등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유발됐고, 이로 인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이 되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 폭락,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카드채 대란과 이라크 전쟁, 요 시기가 지금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단기 신용경색, 레고랜드 PF 부실, 신용경색으로 자금 조달 어렵고 금리 급등, 산유국 전쟁으로 고유가 경상수지 악영향, 그리고 금리 급등에 따른 자산가격 폭락,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과거 위기보다 힘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 위기와 달리게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위기에 파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위기를 돌파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리 인하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유동성 축소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과거 50% 이상 대폭락했을 때 IMF 위기 때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통이 엄청 극대화됐었거든요. 근데 IT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금리 정책, 심지어 양적 완화 정책까지 썼기 때문에 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용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 변화 보면 2022년 1월에 0.25%였는데 11월 현재는 4%, 무려 7개월 만에 3.75%가 인상됐고 앞으로도 인상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급등하면서 엄청난 투자 주체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보단 덜하지만 2021년 말에 1%였던 기준금리가 3.25%까지 무려 2.25%가 인상이 됐고, 절대금리 3.25%면은 옛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지금 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체감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취약한 일부 국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대출 많은 일부 기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썼던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써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대입한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살펴보면 카드채 대란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마이너스 46%를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6%까지 빠졌으니까 9월 말 저점이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여기까지 빠질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고금리는 상당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와 같은 V자 증시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고금리면 분명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0% 이상 고금리로 주식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전략을 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기가 긴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가 감당되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자가 승리합니다.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1년 내 급반등은 성급한 생각일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보면 1년 내 급반등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내 반등은 과거 역사로 볼 때 대부분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버티면은 어쨌든 회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이미 36% 고점에서 하락을 했었죠. 자, 손절해야 할까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하고요. 증시의 바닥을 맞출 수 있다는 과신을 피하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손절 매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봐야 10% 정도의 추가 하락 아니겠는가,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 물렸다면 조심해야 될 건요, 2배나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회복 구간이 만약 2년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미국 주식의 회복 탄력성은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가 최선이고요. 혹시 심하게 물렸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 역사를 복습해보면 2년 버틸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냥 기다리면 늘 장기 우상향 해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